중화공업 도시가 왜 필요한가? 남북은 경제적인 자립 없이 정치적 독립은 없다. 울산과 함흥,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차이를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회 평화통일 열린 강좌부터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다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2회 평화통일 열린 강좌서부터는요, 새롭게 해방 이후의 시리즈를 기획해봤습니다. 이제 해방 이후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각자 여러 가지 일상과 또 문화를 발전시켜온 남과 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남북 통합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본 시리즈가 기획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으로는요, 남북의 도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울산과 함흥이라는 남북의 산업도시를 중심으로요, 서로 다른 모습을 찾고 향후 남북 통합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과 북의 공존이죠.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서 소통, 치유, 통합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정진아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통일문학연구단의 정진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 도시, 남북의 두 도시라고 하면 서울과 평양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참신하게 울산과 함흥이라고 하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남북의 차이, 공통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흥과 울산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의 중화공업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좀 전개를 해볼까 해요. 일단 분단과 도시라고 하는 점에서 도대체 분단된 두 국가에서 도시가 갖는 의미, 도시가 어떻게 재건되는가, 이런 상황을 살펴볼 거고요. 그것의 역사성을 위해서 일제 시기에 함흥과 울산이 건설되는 초기 과정을 먼저 살펴본 후에 해방 후 함흥과 울산의 재건 과정을 통해서 남북 국가 건설의 특징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중화 도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 분단, 전후의 체제 경쟁까지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포인트 짚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두 도시의 특징을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화공업 도시인가? 이 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948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분단 국가가 남북에 수립되었습니다. 분단은 우리가 보통 지리적인 분단이다, 정치 군사적인 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분단은 또한 사회문화적 분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전까지는 사실은 통일을 생각하면서 남북이 굳이 더욱 더 체제 경쟁에 몰두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통일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남북이 본격적으로 체제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건설된 것이, 집중적으로 건설된 것이 중화공업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북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경제 건설의 방향을 굉장히 분명하게 합니다. 남한은 경공업, 기간산업 우선 발전을, 북한은 중공업 을 우선하는 가운데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남북 모두 중화공업 발전이 중심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중화공업 도시가 왜 필요한가? 오랜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서 남북은 경제적인 자립 없이 정치적 독립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농업, 경공업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화공업 발전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과 함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때 바로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시가 울산과 함흥입니다. 울산과 함흥은 두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산과 함흥을 살펴보는 것은 식민지 유산, 남북의 식민지 유산, 그리고 남북의 종합공업도시 건설 과정, 그리고 그것이 갖는 특징까지 아울러 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공업도시로 먼저 건설된 것은 함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농 반어,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는 고기를 잡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던 흥남, 제가 함흥이라고도 얘기를 할 것이고 흥남이라도 얘기를 할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건설된 것은 항구도시인 흥남인데 지금 현재로는 함흥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범함흥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흥남이 주목받게 된 것은 1920년대 말부터입니다. 도쿄제대 전기과를 졸업하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전기해법을 이용한 암모니아 제조에 성공해서 단연 전기산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노구찌라고 하는 사람이 흥남의 비료공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건설하겠다. 아예 공장 건설이 아니라 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흥남은 충분한 공업 용수와 전력, 그리고 석회석과 무연탄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항구 도시로서 일본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금방 만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반농 반어의 농촌 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토지 가격, 그리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로 근처에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7년부터 조선 비료 질소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해방 직전을 상황을 살펴보면 총 600만 평의 부지 외에 4만 5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공업도시로서 이미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군수공업 도시로서 폭탄 제조, 다이너마이트 제조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담하는 군수공업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전해가는 흥남의 모습, 함흥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보통 화학공업이라고 하면 지금도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울산에 가보니까 눈이 안 내리더라고요. 포항이나 울산에는 눈이 안 내린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용광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늘 뜨거운 도시라서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화학물질이 토해내는 연기, 고온, 냄새, 그리고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소리들이 난무하는 곳이죠. 그리고 12시간에서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고요. 일본인과의 임금 차별도 굉장히 심각한 곳이라서 이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흥남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동맹 파업이 이미 1930년부터 빈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함흥은 그런데 그러면 울산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울산은 그에 비하면 아주 좀 더디게 발전되어 가는 곳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한은 공업, 남한은 농업 내지 경공업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한은 경공업이나 농업이 중심이었지 공업 발전은 좀 더디게 진행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남한의 공업 도시들이 주목을 받고 개발이 되느냐?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서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륙 침략을 하는데 대륙 침략 과정에서 북쪽의 공업 도시들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군대 가면 후방 중요하잖아요. 후방.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도시 역시, 산업 도시 역시 후방 도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대륙 침략을 위한 후방 기지로 일제 말에 주목된 곳이 울산입니다. 울산의 개발 논의를 이끈 것은 사실은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다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매축이 뭔지 아시는 분? 네, 바다를 메우는 것. 예, 바다를 메우고 강을 메우고 그래서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를 건설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엄청난 부가 보장되는 그런 산업이죠.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다다였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식민지 주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대 후에 부산에서 매축 사업을 시작을 해서 토건 자본가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부산을 쭉 보다가 울산도 개발해 봐야 되겠다. 왜? 전시의 필요,
조건 때문에 분명히 남한의 병참 기지가 필요하고 가장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울산이 적임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중요한 자원지대를 통과하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울산에는. 그리고 부산과 대구라고 하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죠. 그리고 공업 용수, 전력, 항만, 우리도 지금 이제 울산이 항구 도시니까 이런 생산 시설 기반이 이제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도 가깝게 나갈 수 있고 만주로도 연결돼 있어서 다시 중국 본토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육로로도 가능하고 해로로도 가능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조선 개발, 북선 개발로 향하는 내륙의 거점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지역으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1년에 토지 매립에 대한 면허를 받고 43년에는 기공식을 가지긴 했지만 전시 총동원 체제가 되면 일본도 물자가 딸리기 시작해요. 뭐 일본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 공업도시 계획이 좌초가 됩니다. 다음은 해방 후 함흥과 울산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업의 생명선으로 재건된 함흥,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1946년 흥남을 방문한 김일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남 비료공장이야말로 조선산업의 중심이자 생명선이다. 그리고 흥남은 새 민주기지 건설의 기지가 되고 흥남 노동계급이야말로 신국가 건설의 주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1930년대부터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근데 흥남 재건을 위해서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역할, 뭐 공장시설 유지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미래 건설을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필요한데 북한에는 그렇게 과학기술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에 오글오글 과학자들도 다 모여 있겠죠. 그래서 서울대 공대 학장을 지낸 리승기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비난론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려경구를 비롯한 남한의 최고급 과학자들에 대한 유치 공작을 시작을 합니다. 울산 역시 남한 공업의 중심 기지로서 재건이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 직후에 사실은 정부 관료들도 고민하겠죠.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되었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조금 낮게 좀 건설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저기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는 과정에서 울산도 분명히 둘러봤어요. 그렇지만 재정 형편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울산을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약간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가 우방이고 맹방이고 좋은 시절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국에게 좀 종속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석유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서 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석유 공급 같은 문제는 그런 기업하고 합작한 대한석유 저장 회사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석유함 배가 들어와서 시설을 이렇게 석유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미 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석유 반출을 딱 중단해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불 안 들어와. 캄캄하게 지내야 되고 공장 건설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954년 상공부 장관 안동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 화학계의 대부다.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상공부 장관 되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선 석유 주식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이연재, 전민재 이런 분들과 함께 화학공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학문적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현실 공업시설도 건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울산에 방치된 정유시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공장 건설 추진위원회를 1958년에 만들기는 하는데 본격적인 건설은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추진된 울산공업센터의 핵심은 제가 남북이 다 중화공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료, 정유, 제철이 중심이 되는 중화공업도시로 건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료하면 비료는 농업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화학비료죠. 화학비료고 비료는 산업 연관
관계가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다른 산업과의 발전 연계고리가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료의 어떤 요소들은 제가 함흥 얘기할 때 폭탄 제조 말씀드렸죠. 폭탄 제조에도 쓰이는 기술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중화공업 도시가 건설되지만 역시나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들은 야, 너네 뭐 산업의 중심 인물로서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야, 너네가 경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너네가 노자 협조를 해서 자본가들과 협조를 해서 산업 역군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설립 당시에 울산공업센터 모습이 보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 그러면 남북 중화공업도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일단 남북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전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전 수준으로 49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도약대를 쌓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본격적인 체제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화공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울산과 함흥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일본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개발이 모색되었다. 특히 병참기지화 과정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서 굉장히 제가 보면 이렇게 군사적인,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남북은. 그럴 때 이 군사도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군수시설 많아요. 그리고 둘째, 철저히 국가주도의 건설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국내 자본 조달이라든지 외자 유치라든지, 당시에 외자 유치하려고 하면 사실은 외국에서 돈 안 빌려주겠죠. 저렇게 가난한 나라한테 돈 빌려줘서 떼일 수도 있는데 돈 안 빌려주겠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일반 기업한테 빌려주는데 국가가 보증 설게. 국가 보증으로 외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자 유치, 노동력 동원과 통제, 국영기업이라든지 울산이나 함흥의 이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권리가 제약이 됩니다. 왜? 발전을 위해서 산업 전사로서, 노력 영웅으로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입 속에서 중화공업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영웅이나 산업 역군으로 호명되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통제, 동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권이 제약되는 요소가 많았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함흥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함흥이 북한의 어떤 자립경제 표방을 하고 어떤 폐쇄경제의 대표적인 핵심 기반이 되었다면, 울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개방적인 국제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울산은 국제자본이 경합하고 미국, 독일, 일본 자본 다 들어와 있어요. 국제자본이 경합하고 경쟁하는 개방 경제의 공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러프하게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후 그리고 전후 체제 경쟁의 양상까지 두 도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